나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마음은 마치 잿더미가 된 것 같았다. 거울 속에 나는 낯설었다. 화려한 드레스와 공들여 꾸민 머리가 어울리지 않게 공허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마치 인형극에 나오는 인형처럼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무대에 오른 기분이었다. 내 손목에 채워진 차가운 금팔찌가 현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이 팔찌는 결혼의 증표가 아니라 내 몸값이 치러졌다는 증거였다. 결혼식장은 거대하고 화려했다. 샹들리에의 불빛이 쏟아져 내리는 대리석 바닥은 눈이 부셨고 수백 명의 하객들은 저마다 즐거운 표정으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러나 그 모든 화려함과 축복은 나와는 상관없는 세계의 것이었다. 나는 그저 이 거대한 연극의 주인공 역할을 맡았을 뿐 그들의 환호와 축복은 내게 닿지 않았다. 내게 남은 것은 오직 이 상황을 견뎌야 한다는 막막함 뿐이었다. 식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그를 보았다. 강지훈, 내게 강제로 팔려온 남편이자 이 거대하고 차가운 성의 주인, 그는 턱시도를 입고 있었지만 서 있지 않았다. 휠체어에 앉아 단정하게 무릎 위로 손을 모은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조각처럼 잘생겼지만 그 잘생긴 얼굴 위로 드리워진 그림자는 너무나도 깊고 어두웠다. 모든 감정이 사라진 듯한 무표정한 얼굴. 마치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차가운 얼음이 갇혀 있는 것 같았다. 나의 발걸음이 그에게 가까워질수록 내 심장은 더욱 거세게 요동쳤다. 두려움과 절망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나는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인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다. 드디어 그의 곁에 섰을 때 나는 그의 어깨를 살짝 내려다보았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의 곁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불쌍하게 느껴졌다. 이 결혼은 사랑도 축복도 아닌 두 개의 불행한 영혼이 묶인 비극이었다. 주례사의 축복이 이어지고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천장을 가득 메웠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서서 앞으로 펼쳐질 삶을 상상했다. 그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그의 텅 빈 시선 속에서 나의 미래를 보았다. 외로움과 고독으로 가득 찬 끝없는 어둠 속을 걸어가는 나의 모습을 결혼식이 끝나고 억지로 사진을 찍는 동안에도 그는 나를 한 번도 보지 않았다. 하객들은 우리를 보며 수군거렸다. 역시 강지훈 씨는 저렇게 된 후로 완전히 달라졌어. 불쌍해라. 저 어린 신부는 그래도 대단한 집안에 시집가는 거잖아. 그들의 동정 섞인 시선과 부러움 섞인 목소리가 내 귀를 찔렀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하려 애썼지만 내 몸은 마치 얼음처럼 굳어버린 것 같았다. 마침내 모두가 사라지고 나 혼자 빈 신부 대기실에 남았을 때 나는 그제야 주저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웨딩드레스의 차가운 감촉이 나의 뜨거운 눈물과 섞여 내렸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이제 나는 오혜린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강지훈의 아내이자 강씨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건축을 전공했고 졸업 후 작은 설계 사무소에 취직해 나의 꿈을 펼치고 싶었다. 우리 집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단란하고 행복했다. 아빠는 성실한 목장 주인이었고 엄마는 작은 꽃집을 운영했다. 여동생과 나는 서로를 아끼며 지냈다. 나는 미래가 기대되는 밝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한순간의 사고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아빠의 사업이 갑자기 기울었고 사기를 당하면서 집안에 빚더미가 앉게 되었다. 아빠는 그 충격으로 건강을 잃으셨고 엄마는 밤낮으로 일을 하시다 쓰러지셨다. 우리 가족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내가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해보았지만 거대한 빚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우리는 매일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에 시달렸고 집안에는 늘 싸늘한 공기가 감돌았다. 그나마 밝고 웃음 많던 여동생마저 어둡게 변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의 사업에 투자했던 한 노인이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는 강씨 가문의 먼 친척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우리 가족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아빠를 위로하는 척했지만 이내 본색을 드러냈다. 강 회장님 아드님이 휠체어를 타게 된 건 아시죠? 그런데 가문의 대를 이을 아이가 없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나를 강지훈의 아내로 드리고 싶어 했다. 정확히는 강지훈의 아이를 낳아줄 여자로 나를 원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며 거절했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가족을 담보로 협박했다. 이 거래를 받아들이면 당신네 빚은 모두 청산될 겁니다. 그리고 가족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하지만 거절한다면 그의 눈빛은 차갑고 잔인했다. 마치 내가 거절할 경우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훤히 알고 있다는 듯이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내 꿈, 내 미래,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나의 희생으로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부모님과 동생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저 좋은 곳으로 시집가는 척 가족을 안심시켰다. 내가 강지훈과 결혼하게 된 진짜 이유를 알게 된다면 그들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는 오혜린이라는 이름 대신 강지훈의 아내라는 가면을 쓰게 되었다. 새하얀 드레스를 벗고 차분한 드레스로 갈아입었다. 내 손목에 있던 팔찌는 이제 결혼 반지로 바뀌어 있었다. 그러나 그 어떤 화려한 장신구도 나의 차가운 마음을 덮여주지 못했다. 나는 이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철저히 짜인 각본 속의 주인공이 되었다.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결혼식 내내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던 그를 다시 만난 것은 우리의 신혼방이었다. 방은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따뜻한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침대는 마치 이 거대한 공간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침대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얼마 후 그가 휠체어를 탄 채 방으로 들어왔다. 그를 따라 들어온 비서가 그의 휠체어를 침대 옆에 세우고 조심스럽게 그를 침대에 옮겨 앉혔다. 그는 그저 묵묵히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마치 이런 일이 익숙한 듯 그의 비서가 내게 조용히 말했다. 이분은 강지훈 회장님이십니다. 이제 당신의 남편이시고요. 회장님의 식사나 약 챙겨드리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하실 일은 없습니다. 내일부터는 집사님과 의논하시면 됩니다. 그녀는 나를 강지훈의 아내로 소개하면서도 나를 그저 하인처럼 대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은 나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비서가 나가자 방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역시나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옆모습은 고독 그 자체였다. 그는 나를 투명 인간처럼 대했다.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이 공간에는 나와 그 두 사람이 있었지만 마치 한 사람만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에게 말을 걸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는 닿을 수 없는 너무나 먼 곳에 있는 사람 같았다.
오늘 밤부터 시작될 나의 새로운 삶. 이 결혼은 과연 내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 나는 사랑을 바라지 않는다. 그저 무사히 나의 역할을 수행하고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한다. 그러나 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바람이 남아 있었다. 이 차가운 성에서, 이 차가운 남자와 함께 과연 나는 따뜻한 온기 한 조각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신혼 첫날 밤이 지나고 나는 차가운 현실을 온몸으로 맞닥뜨려야 했다. 나는 강지훈의 아내였지만 그와 나는 세상에서 가장 먼 두 사람이었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를 투명인간처럼 여겼다. 그는 내게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고 나 또한 그에게 말을 걸 용기를 내지 못했다. 나는 그저 침대 끝에 앉아 밤을 지새웠고 그는 창가에 기댄 채 먼 곳을 응시하며 밤을 보냈다. 우리의 첫날 밤은 침묵과 고독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평범한 원피스 한 벌이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와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소박한 차림이었다. 거울 속에 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공허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내가 거울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의 비서가 들어왔다. 그녀는 나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께 아침 식사를 준비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회장님께서 사용하시는 방과 서재를 정리해야 할 겁니다. 그녀는 나를 하인처럼 대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약간의 경멸과 차가움이 섞여 있었다. 마치 내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듯 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역할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굳이 반항할 필요도, 따져 물을 필요도 없었다. 나는 그저 내게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면 되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를 따라 거실로 나갔다. 거실은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따뜻한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잘 관리된 박물관 같았다. 곳곳에는 값비싼 예술품들이 놓여 있었지만 나는 그 모든 것에서 차가운 공기만 느낄 수 있었다. 아침 식사 시간. 나는 그와 마주 앉았다. 거대한 식탁의 양끝에 앉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했다. 그의 옆에는 항상 비서가 따라붙어 그를 챙겼다. 나는 그저 밥만 먹을 뿐이었다. 그의 식사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나는 그저 그가 먹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여전히 나를 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식사를 할 뿐이었다. 그의 옆모습은 여전히 고독해 보였다. 나는 그를 보며 나의 처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그저 이 거대한 저택의 장식품에 불과했다. 식사가 끝나자 나는 그의 비서와 함께 집안을 둘러보았다. 집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나는 그 넓은 공간에서 나 혼자 방황하는 느낌이었다. 비서는 내게 집안의 규칙들을 설명해 주었다. 회장님께서는 낮에는 주로 서재에 계십니다. 회장님께서는 조용하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시니 늘 청결에 신경 써주세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저 묵묵히 그녀의 말을 들을 뿐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그의 서재를 청소하게 되었다. 서재는 그의 방보다 훨씬 더 넓고 수많은 책들로 가득 차 있었다. 책장에는 고전부터 현대소설, 인문학, 과학서적 등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나는 그 책들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냉정하고 차가운 모습과는 달리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 책들을 보며 그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느낌이었다. 청소를 하던 중 나는 우연히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앨범을 발견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앨범을 펼쳐보았다. 앨범 속에는 그의 젊은 시절 모습이 담겨 있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지금과는 달리 그는 풋풋하고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진 속의 그는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그의 밝은 미소를 보며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그는 원래 저렇게 밝은 사람이었구나. 사고가 그를 저렇게 만들었구나. 나는 그를 향한 연민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앨범 속에는 그와 한 여자아이의 사진도 있었다. 여자아이는 그와 함께 활짝 웃으며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 나는 그 여자아이의 사진을 보며 묘한 질투심을 느꼈다. 그는 내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미소를 그 여자아이에게는 보여주었다. 그 여자아이는 누구일까? 나는 그 여자아이의 정체가 궁금해졌다. 나는 앨범을 덮고 다시 청소에 집중했다. 그날 저녁 나는 그의 비서에게 물었다. 회장님께서는 혹시 결혼 전에 좋아하셨던 분이 계셨나요? 나의 질문에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런 사적인 질문은 삼가주세요. 당신의 역할은 회장님의 아내이자 이 가문의 대를 이을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다시 한번 나의 처지를 깨달았다. 나는 그저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도구에 불과했다. 나는 그날 밤도 침대 끝에 앉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쏟아져 내렸다. 달빛에 비친 그의 옆모습은 여전히 고독해 보였다. 그는 여전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말을 걸고 싶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고독해 보이세요? 당신의 과거는 어땠나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나는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싶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이 지나도 우리의 관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를 위해 밥을 차리고 그의 방을 청소할 뿐이었다. 우리는 한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마치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나에게 한마디도 말을 걸지 않았고 나는 그에게 다가갈 용기를 내지 못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나는 그를 관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의 방을 청소할 때, 그의 서재를 정리할 때, 그의 앨범을 볼 때마다 그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느낌이었다. 그는 책을 좋아했고 음악을 좋아했다. 그는 매일 밤 늦게까지 서재에 앉아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었다. 나는 그가 듣는 음악들을 들으며 그의 내면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슬픔을 보았다. 그는 겉으로는 차갑고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늘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 슬픔이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했다. 그의 사고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나는 그 슬픔의 이유를 알고 싶었다. 어느 날 나는 그가 휠체어를 타고 정원에 나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정원에는 수많은 꽃들이 피어 있었다. 그는 꽃들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옆모습은 여전히 고독해 보였다. 나는 그를 보며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그는 이 아름다운 정원 속에서 홀로 외롭게 갇혀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그에게 말을 걸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용기를 내지 못했다. 나는 그저 멀리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나의 처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그에게 다가갈 수 없는 존재였다. 나는 그저 이 거대한 성에 갇힌 새장에 갇힌 새와 같았다. 나는 그를 보며 나의 미래를 보았다. 끝없는 고독과 외로움으로 가득 찬 미래. 며칠이 더 흘렀다. 나는 이제 집안의 모든 곳이 낯설지 않았다.
거대한 복도, 끝없이 늘어선 방들, 그리고 무거운 침묵, 이 모든 것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익숙해진다는 것은 곧 체념했다는 뜻과 같았다. 나는 여전히 이 성의 이방인이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강지훈은 여전히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아침 식탁에서도, 밤늦도록 불이 켜진 서재에서도 마치 내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나는 그와 내가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시공간에 존재하는 것 같은 기이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그의 서재를 청소하면서 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책과 음악을 좋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운동을 좋아했던 것 같았다. 그의 서재 한쪽에는 운동기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휠체어를 타게 된 이후 그는 더 이상 그 기구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운동기구들을 보며 그의 과거를 상상했다. 활기차고 강인했던 그의 모습을 지금의 그는 고요하고 차가운 얼음 같지만 과거의 그는 뜨거운 불꽃 같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그의 서재를 청소하고 있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며 책을 읽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책상 위를 정리했다. 그때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작은 물건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손에 잡히는 순간 미끄러지면서 나는 그만 그것을 놓치고 말았다. 쨍그랑 맑고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유리 액자였다. 사진 속에는 그와 한 여자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는 책에서 시선을 떼고 바닥을 보았다. 그의 시선은 부서진 유리 조각과 앨범 사진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 슬프고 아련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되뇌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부주의해서. 그는 아무 말 없이 휠체어를 움직여 바닥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부서진 액자 사진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가 사진을 바라보는 동안 그의 눈빛은 더욱 깊고 아련해졌다. 나는 그에게서 묘한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사진 속 여자아이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스치고 있었다. 그제서야 나는 그 여자아이가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그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정말 예쁜 사진이네요. 나의 말에 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처음으로 그가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순간이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가 유리 조각들을 치워드릴게요. 나는 무릎을 꿇고 바닥의 유리 파편들을 조심스럽게 주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의 시선이 느껴져 조금은 불편했지만 묵묵히 유리 조각들을 주었다. 내가 유리 조각을 줍다가 손가락을 베이고 말았다. 아야, 나는 나도 모르게 작은 신음을 내뱉었다. 내 손가락에서는 붉은 피가 한 방울 흘러내렸다. 그 모습을 본 그는 갑자기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휠체어를 움직여 내게 다가왔다. 괜찮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걱정스러운 감정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그는 내게 처음으로 말을 걸었다. 그것도 걱정하는 목소리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나는 피가 흐르는 손가락을 숨기려 했다. 그는 내게서 부서진 액자를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것은 내가 치우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치료하세요. 그의 말에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섰다. 방을 나오자 나는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내 귀에 맴도는 것 같았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 속에 숨겨진 따뜻함, 그것이 나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내게 말을 걸지 않았지만 가끔은 내가 하는 일을 지켜보았다. 내가 그의 방을 청소할 때 그가 책을 읽다가 나를 쳐다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그의 식사를 차려줄 때 그가 나를 흘긋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의 시선을 느낄 때마다 내 가슴이 묘하게 떨렸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그를 더 알고 싶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날씨에 대한 이야기, 오늘 있었던 사소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처음에는 내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매일같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책상 위에 놓인 책을 보았다. 내가 읽고 싶었던 책이었다. 나는 그 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회장님, 이 책 읽고 계시는군요. 저도 이 책을 읽고 싶었는데 서점에 가보니 품절이더라고요. 나의 말에 그는 책을 덮고 나를 쳐다보았다. 읽고 싶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묘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읽고 싶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책을 내게 내밀었다. 읽으세요. 그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회장님, 괜찮으시겠어요? 나의 질문에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내게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책을 받아들었다. 책을 받아들자 나는 그의 손이 차갑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의 차가운 손을 보며 가슴이 아려왔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여리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는 내게 책을 추천해 주었고 나는 그에게 내가 읽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책을 통해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의 서재는 더 이상 차가운 공간이 아니었다. 그의 서재는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대화 공간이 되었다. 나는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했고 음악을 사랑했다. 그는 건축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했다. 나는 그의 꿈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내가 건축을 전공했다는 사실에 그는 더욱 놀라워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깨달았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차가운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마음의 문을 닫고 세상과 단절한 채 살아왔을 뿐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었다. 나는 그 온기를 느끼면서 나의 마음도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를 보며 나의 미래를 보았다.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찬 미래. 우리는 책을 통해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내면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그는 내가 읽고 싶어 했던 책들을 가져다 주었고 나는 그 책을 읽고 난 후 나의 생각을 그에게 이야기했다. 그는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가끔은 그의 생각을 조용히 덧붙였다.
우리는 더 이상 낯선 타인이 아니었다.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의 서재는 이제 더 이상 차갑고 딱딱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아지트가 되어갔다. 어느 날 오후, 나는 그의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며 음악을 듣고 있었다. 나는 책을 읽다가 문득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옆모습은 여전히 고독했지만 그의 눈빛은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물었다. 회장님, 무슨 음악 듣고 계세요? 나의 질문에 그는 이어폰을 빼고 나를 쳐다보았다. 클래식입니다. 좋아하는 작곡가입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이어폰을 받아 들었다. 그리고 귀에 이어폰을 꽂았다. 아름다운 선율이 내 귀를 감쌌다. 나는 그 음악에 흠뻑 빠져들었다. 아름답네요. 저도 이 음악을 좋아해요. 나의 말에 그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도 이 음악을 좋아합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는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은 어떤 음악을 좋아합니까?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는 잔잔한 발라드나 가끔은 신나는 팝송도 좋아해요. 나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들려주겠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내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이 분명했다. 우리는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찾아주었고 나는 그가 좋아하는 클래식을 찾아 들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음악을 통해 감정을 교류했다. 음악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또 다른 창이 되어 주었다. 나는 그를 향한 나의 감정이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를 보며 가슴이 뛰었다. 그의 고독한 옆모습을 볼 때마다, 그의 슬픈 눈빛을 볼 때마다 나는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강한 욕망을 느꼈다.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된 것일까? 나는 혼란스러웠다. 나는 그에게 사랑을 느끼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저 그의 아이를 낳아줄 도구에 불과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나의 이성과는 달리 그를 향해 점점 더 깊숙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의 휠체어를 밀어주다가 우연히 그의 손을 잡게 되었다. 그의 손은 차갑고 힘이 없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그의 손은 너무나도 차가웠지만 나는 그에게서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놀란 듯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움과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놓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나의 질문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서재에 머물지 않았고 내게 책을 추천해 주지도 않았다. 그는 다시 예전의 차가운 강지훈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나는 그의 행동에 상처를 받았다. 나는 그에게 용기를 내어 다가갔지만 그는 다시 내게서 멀어져 갔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된 것 같았다. 나는 왜 그가 나를 피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무슨 잘못을 한 것일까? 나는 그의 비서에게 물었다. 회장님께서는 왜 저를 피하시는 거죠? 나의 질문에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은 회장님께 너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회장님의 아내이지 회장님의 친구나 연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위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녀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나는 나의 위치를 잊고 있었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나는 다시 거대한 성에 갇힌 새장에 갇힌 새와 같았다. 나는 그를 향한 나의 마음을 애써 외면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나의 이성과는 달리 그를 향해 점점 더 깊숙이 빠져들고 있었다. 나는 매일 밤 그를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고독한 옆모습, 그의 슬픈 눈빛, 그의 차가운 손, 나는 그 모든 것이 그리웠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그의 방 앞에서 그의 비서와 의사가 대화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회장님께서는 요즘 들어 부쩍 힘들어 하십니다. 사고 이후로 마음의 문을 닫으셨는데 요즘 들어 부인과 가까워지면서 다시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더 경계를 해야 합니다. 회장님께서는 부인과 가까워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회장님께 더 큰 상처를 줄 뿐입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나를 피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나를 향한 그의 마음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는 내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그날 밤 그의 방을 찾아갔다. 그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놀란 듯 나를 쳐다보았다. 왜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슬픔과 혼란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다. 나는 그의 차가운 손을 내 손으로 감쌌다. 회장님, 저를 피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말에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충격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멍하니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당신을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차가운 손을, 당신의 슬픈 눈빛을, 당신의 고독한 옆모습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당신이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러니까 저를 피하지 마세요. 나의 말에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심장 소리는 격렬하게 울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밤새도록 울었다. 나의 눈물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외로움과 슬픔을 씻어내는 것 같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심장 소리는 내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품에 안아주었다. 그의 따뜻한 손이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나는 그의 손길에서 진심 어린 위로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밤을 지새웠다. 침묵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독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나를 보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어색했지만 나는 그의 미소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의 미소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우리는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어제까지는 차가운 침묵이 감돌던 식탁이 오늘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내게 먼저 말을 걸었고 나는 그의 말에 활기차게 대답했다. 우리는 평범한 부부처럼 서로에게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서재에 앉아 책을 읽었다. 그는 내가 읽고 있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고
나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우리는 서로에게 책을 통해 마음을 교류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피하지 않았다. 그는 내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나는 그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는 일찍이 회사의 후계자로 지목되었고, 그는 그에 걸맞게 열심히 노력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그의 가족들의 질투와 시기를 불러왔다. 특히 그의 사촌형은 그를 라이벌로 생각했고,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뎠다. 그는 자신의 꿈을 위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러나 그의 희생은 그의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그는 내게 사고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1년 전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는 사고 직전까지 건축 현장에서 밤샘 작업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러나 그의 사촌형이 보낸 사람이 그의 차를 고의로 망가뜨렸고, 그는 그 사고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되었다. 그는 사고 이후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는 다시는 걸을 수 없었고, 다시는 그의 꿈을 펼칠 수 없었다. 그는 절망했고, 세상과 단절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회장님, 이제는 제가 당신 곁에 있을게요. 당신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당신의 슬픔을 함께 짊어질게요. 나의 말에 그는 나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심장 소리는 격렬하게 울리고 있었다. 그는 내게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다. 우리는 함께 음악을 듣고 함께 영화를 보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 또한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 우리의 사랑은 뜨겁고 열정적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우리의 사랑은 이 거대한 성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해졌다. 그는 내게 나의 꿈에 대해 물었고, 나는 그에게 나의 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나의 꿈을 응원해 주었고, 나는 그의 꿈을 응원해 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몸에 이상을 느꼈다. 나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다.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 나는 임신했다. 나는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나는 혼란스러웠다. 나는 그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할까? 아니면 실망할까? 나는 두려웠다. 나는 그날 밤 그에게 임신 사실을 말했다. 그는 나의 말에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표정은 기쁨과 동시에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의 표정을 보고 나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의 예상과는 달리 그는 나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심장 소리는 격렬하게 울리고 있었다. 그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말했다. 고마워요. 혜린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나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이유를 선물해 줬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나를 사랑했고, 우리의 아이를 사랑했다.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우리는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다.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었고, 아이를 위해 함께 태교를 했다. 우리의 사랑은 이 거대한 성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고, 우리의 삶은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차갑고 고독했던 이 대저택은 아이의 존재로 인해 조금씩 따스한 온기를 머금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이제 더 이상 창밖만 바라보는 고독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배를 쓰다듬으며 태어날 아기에게 조곤조곤 이야기를 들려주는 다정한 아빠가 되어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며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나는 임신 초기 입덧으로 힘들어했다. 먹는 것마다 다 토해내고 기운이 없어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다. 그때마다 강지훈은 내 곁을 지켰다. 그는 직접 인터넷을 찾아 입덧에 좋은 음식들을 찾아보고 셰프에게 부탁해 나만을 위한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 주었다. 처음에는 그의 정성스러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그의 진심이 담긴 눈빛을 볼 때마다 나는 조금씩 힘을 내어 숟가락을 들었다. 어느 날 밤에는 그가 직접 내 발을 마사지해 주기도 했다. 그의 차갑고 힘없는 손이 내 발을 조심스럽게 주물러 줄 때 나는 그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함께 아이의 태명을 희망이라고 지었다. 아이는 우리의 삶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희망이가 태어나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다. 강지훈은 밤늦도록 서재에 앉아 아이를 위해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했다. 그는 내게 책을 읽어줄 때처럼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아이에게 더없이 좋은 아빠가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나의 임신 사실이 강씨 가문에 알려지자 가문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특히 강지훈의 어머니, 즉 나의 시어머니는 나의 임신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진 듯했다. 그녀는 나를 따로 불러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지훈이의 아이가 맞느냐? 나는 그녀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나를 사랑하는 며느리가 아닌 그저 아이를 낳아줄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말에 억울하고 분했지만 그녀의 눈빛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내가 그녀의 아들을 속인 파렴치한 여자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나의 처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이곳에서 사랑받는 며느리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강씨 가문의 후계자를 낳아줄 도구에 불과했다. 그녀는 내게 친자 확인 검사를 강요했다. 네가 정말 떳떳하다면 친자 확인 검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나는 그녀의 말에 모멸감을 느꼈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말에 반박할 힘이 없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 아이는 강지훈의 아들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경계하고 나를 차갑게 대했다. 나는 그녀의 태도에 절망했다. 나는 이 거대한 성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며느리로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내게는 강지훈이 있었다. 그는 나의 모든 아픔을 함께 나누고 나의 모든 슬픔을 함께 짊어지려 했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혜린 씨, 미안합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습니다. 당신과 아이를 이 세상의 그 어떤 시련에서도 지켜주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나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건축가가 되고 싶었다. 그는 나의 꿈을 응원해 주었고 내게 건축 관련 서적들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그의 도움으로 다시 한번 나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나는 그의 사랑으로 인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갔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불어넣어 주었고, 서로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깊고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그의 비서와 사촌형의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되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 여자애가 임신을 했다니. 말도 안 돼. 분명 뭔가 다른 계략이 있는 거야. 확실한 건 그 아이는 회장님의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떡할 거야? 그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고.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나의 임신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우리의 아이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서 벗어나야 했다. 나는 그들에게서 나의 아이를 지켜야 했다. 나는 강지훈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는 나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나를 끌어안고 말했다. 혜린 씨,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내가 당신과 아이를 지켜주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그는 그날 밤 그의 사촌형을 불러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다. 그의 사촌형은 그의 말에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모든 것을 부인했다. 그러나 강지훈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는 그의 사촌형이 그에게 저지른 모든 죄들을 세상에 폭로했다. 그의 사촌형은 모든 것을 잃었고 그는 감옥에 가게 되었다.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평화를 찾았다. 강지훈은 내게 말했다. 혜린 씨, 당신은 나의 삶에 들어와 나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삶에 다시 한번 빛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과 우리 아이를 지켜줄게요. 평생 당신과 아이만 사랑하며 살게요.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와 우리의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었다. 사촌형과의 오랜 갈등이 일단락되자 우리 가족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강지훈은 회사의 모든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았고 그의 사촌형이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부정한 행위들이 세상에 드러났다. 강씨 가문은 한바탕 폭풍을 겪었지만 결국 진정한 주인을 되찾은 셈이었다. 나는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강지훈이 얼마나 강인하고 정의로운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차갑고 무표정한 모습과는 달리 누구보다 뜨겁고 정의로운 심장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거대한 성의 이방인이 아니었다. 나는 강지훈의 사랑을 받는 아내이자 곧 태어날 아이의 엄마였다. 시어머니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차갑게 대하지 않았고 가끔은 나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이야기를 건네주기도 했다. 그녀는 내가 아닌 그녀의 아들과 손자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쓰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변화를 보며 그녀 또한 외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그녀의 아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바랐던 것이다. 우리의 삶은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함께 아이의 방을 꾸미고 아이를 위해 예쁜 옷과 장난감들을 준비했다. 강지훈은 내게 태아 보험에 대해 알아보라고 했고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아빠가 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그의 눈빛을 보며 나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어느 날 오후 강지훈의 비서가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모님, 회장님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하반신마비 후유증이 심해져서 회장님께서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나는 강지훈이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는 내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날 밤 그의 방을 찾아갔다. 그는 침대에 누워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그의 몸은 열로 인해 뜨거웠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회장님, 왜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어요? 나의 말에 그는 힘겹게 눈을 뜨고 나를 쳐다보았다. 혜린 씨,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과 아이에게는 행복한 일만 있어야 하니까요. 그의 말에 나는 더욱 서럽게 울었다. 그는 나를 사랑했고 우리 아이를 사랑했다. 그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고통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날 이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밤새도록 그의 곁을 지켰고 그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나는 그가 건강해지기를, 그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나의 기도 덕분이었을까? 아니면 그의 강인한 의지 덕분이었을까? 그는 서서히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았고 다시 한번 나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혜린 씨, 당신은 내게 기적과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가 나의 삶에 들어와 나를 구원해 주었듯이 나 또한 그의 삶에 들어와 그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더 깊은 사랑을 느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우리의 사랑은 이 거대한 성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고 우리의 삶은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그의 비서와 의사가 통화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회장님의 건강이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이제는 다시 걷는 연습을 시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이요? 정말 회장님이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으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나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다시 걸을 수 있었다. 그는 다시 그의 꿈을 펼칠 수 있었다. 나는 그날 밤 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는 나의 이야기에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나를 끌어안고 말했다. 혜린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나에게 다시 한번 기적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면 당신과 함께 세상의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당신과 아이를 위해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재활 치료를 시작했다. 나는 그의 곁에서 그를 응원해 주었고 그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처음에는 불안정하고 힘들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보며 아이를 보며 다시 한번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흘렀지만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의 강인한 의지에 감동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불어넣어 주었고 서로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깊고 단단해지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주었다. 나는 만삭의 몸으로 그의 재활을 돕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의 발걸음이 위태로웠고
나는 그가 넘어질까봐 늘 가슴을 졸여야 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아이의 미래를 떠올리며 한 발 한 발 힘겹게 걸었다.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의 강인한 의지에 감동했다. 그는 나의 삶에 들어와 나를 구원해 주었고 이제는 그의 삶에 다시 한번 기적을 선물해주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우리는 함께 정원을 걷고 있었다. 그는 이제 지팡이에 의지한 채 혼자서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그의 옆에서 그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걸었다. 그는 정원 한가운데에 있는 벤치에 앉아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혜린 씨, 당신은 정말 기적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회장님, 저는 당신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당신이 당신의 꿈을 다시 펼칠 수 있기를 바랐어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다. 우리의 사랑은 서로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고 서로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주었다. 우리의 사랑은 이 거대한 성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고 우리의 삶은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을 깨뜨린 것은 강지훈의 전 약혼녀 김민서였다. 그녀는 강지훈의 사고 직후 그를 버리고 떠났던 사람이었다. 그녀가 왜 이제 와서 다시 나타난 것일까? 나는 그녀의 등장에 불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강지훈의 병실로 찾아와 그에게 매달렸다. 지훈 씨, 미안해요. 제가 그때는 너무 어렸어요. 제가 당신을 버리고 떠난 것을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 내게 돌아와 주세요. 그녀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강지훈의 사고 이후 그의 곁을 지키지 않고 떠났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가 이제 와서 다시 나타나 그에게 매달리다니. 나는 그녀의 뻔뻔함에 분노를 느꼈다. 그러나 강지훈은 그녀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민서 씨,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의 남편입니다. 나에게는 혜린 씨와 우리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 돌아가 주세요. 그의 단호한 말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인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섬뜩한 광기를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녀는 내게도 찾아왔다. 그녀는 내게 당신이 지훈 씨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그저 그의 아이를 낳아줄 도구에 불과해요. 당신은 지훈 씨를 사랑할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했다. 그녀의 말에 나는 상처를 받았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말에 반박할 힘이 없었다. 그녀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두려웠다. 나는 그녀의 등장에 불안함을 느꼈다. 나는 강지훈이 혹시라도 그녀에게 흔들릴까봐 두려웠다. 나는 강지훈에게 물었다. 회장님, 혹시라도 그녀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으세요? 나의 질문에 그는 나를 끌어안고 말했다. 혜린 씨,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과 우리의 아이만을 사랑할 겁니다. 나는 당신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나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다. 나는 그를 믿었다. 그러나 그녀의 질투와 관계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강지훈의 재활을 방해하고 나의 임신을 위협했다. 그녀는 내게 찾아와 네 뱃속의 아이를 없애버리겠어 라고 협박했다. 나는 그녀의 말에 두려움을 느꼈다. 나는 나의 아이를 지켜야 했다. 나는 강지훈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는 나의 이야기에 분노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불러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단호하게 경고했다. 민서 씨, 더 이상 혜린 씨와 우리 아이를 건드리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다시 한번 혜린 씨와 우리 아이를 위협한다면 나는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의 단호한 경고에 그녀는 분노에 차서 돌아갔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그녀의 등장에 불안함을 느꼈지만 강지훈의 사랑과 신뢰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다. 그는 내게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했고 나의 곁을 지켰다. 그는 내게 말했다. 혜린 씨, 우리는 함께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겁니다. 당신과 아이를 위해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를 믿었고 우리의 사랑을 믿었다.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하고 단단했다. 김민서의 집착과 관계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임신 소식을 이용해 강지훈과 나를 갈라놓으려 했다. 그녀는 강씨 가문의 후계자 자리를 노리고 있었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이가 장애물이었다. 나는 그녀의 악행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강지훈의 굳건한 믿음과 사랑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다. 그는 내게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했고 나의 곁을 지켰다. 그는 내게 말했다. 혜린 씨, 당신과 아이를 위해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당신과 아이를 이 세상의 그 어떤 위협에서도 지켜주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나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다. 우리는 함께 김민서의 악행을 밝혀내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강지훈은 그녀가 그의 사고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그의 사촌형과 공모하여 그의 차를 고의로 망가뜨렸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고 그의 인생을 파괴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그의 복수를 응원했다. 그는 그녀를 다시 한번 불러냈다. 그리고 그녀에게 모든 증거를 제시했다. 그녀는 그의 증거에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부인하려 했지만 강지훈은 그녀의 거짓말을 더 이상 믿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민서 씨, 당신은 나를 배신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삶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그의 단호한 말에 그녀는 분노에 차서 돌아갔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복수는 예상대로였다. 그녀는 강지훈의 재활을 방해하고 나의 임신을 위협했다. 그녀는 내게 찾아와 네 뱃속의 아이를 없애버리겠어 라고 협박했다. 나는 그녀의 말에 두려움을 느꼈다. 나는 나의 아이를 지켜야 했다. 나는 강지훈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는 나의 이야기에 분노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불러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단호하게 경고했다. 민서 씨, 더 이상 혜린 씨와 우리 아이를 건드리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다시 한번 혜린 씨와 우리 아이를 위협한다면 나는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내게 한 모든 죄들을 세상에 폭로하겠습니다. 그의 단호한 경고에 그녀는 분노에 차서 돌아갔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관계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임신을 위협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나는 그녀의 악행에 두려움을 느꼈다. 나는 강지훈에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녀가 우리 아이를 해치려 할까봐 두려워요. 나의 말에 그는 나를 끌어안고 말했다. 혜린 씨,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과 아이를 지켜줄게요. 당신과 아이를 이 세상의 그 어떤 위협에서도 지켜줄게요. 그는 나의 말을 듣고 그의 비서와 함께 김민서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그녀가 그의 사고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를 모두 수집했고, 그녀가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부정한 행위들을 세상에 알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고, 그녀의 인생은 파멸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우리는 김민서의 악행을 이겨냈다. 우리는 그녀의 광기와 집착을 이겨냈다.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하고 단단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불어넣어 주었고, 서로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우리의 사랑은 이 거대한 성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고, 우리의 삶은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만삭의 몸으로 그의 곁을 지켰다. 나는 그의 재활을 돕고, 그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처음에는 불안정하고 힘들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보며, 아이를 보며 다시 한번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흘렀지만,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의 강인한 의지에 감동했다. 그는 내게 다시 한번 기적을 선물해 주었고, 나는 그의 기적을 함께 만들 수 있었다. 나는 출산이 임박했다. 강지우는 나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혜린 씨, 당신은 정말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의 삶에 들어와 나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당신과 우리 아이를 위해 내가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하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가 나의 남편이 되어주어서, 나의 아이의 아빠가 되어주어서 정말 행복했다. 나는 마침내 아이를 낳았다. 건강하고 예쁜 아들이었다. 강지우는 아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이를 품에 안고, 희망아, 아빠는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너무 행복하단다. 아빠는 네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시련에서도 굴하지 않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단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가 나의 남편이 되어주어서, 나의 아이의 아빠가 되어주어서 정말 행복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하고 단단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불어넣어 주었고, 서로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우리의 사랑은 이 거대한 성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고, 우리의 삶은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우리의 아들, 희망이는 어느새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다. 희망이는 아빠를 닮아 잘생겼고, 나를 닮아 밝고 활기찬 아이였다. 그는 이 거대한 성에 따스한 웃음소리를 가득 채워주었다. 나는 희망이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내게는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었다. 강지우는 꾸준한 재활치료 끝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의 발걸음은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희망이의 손을 잡고 함께 걷는 연습을 했다. 희망이는 아빠의 손을 잡고 아빠, 힘내세요 라고 외치며 아빠를 응원해 주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강지우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걷는 행복한 아빠였다. 그는 다시 회사의 경영에 복귀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현명한 리더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의 사촌형이 저질렀던 모든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았고 회사를 다시 한번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는 회사의 직원들에게 존경받는 리더이자 그의 가족들에게는 사랑받는 남편이자 아빠였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거대한 성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우리는 주말마다 희망이와 함께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고 함께 영화를 보았다. 우리는 평범한 가족처럼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에게 웃음을 선물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불어넣어 주었고 서로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주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다. 희망이는 아빠의 무릎에 앉아 동화책을 읽고 있었고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강지우는 희망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혜린 씨, 고마워요. 당신은 나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이유를 선물해 줬습니다.